자, 우리 민동기 형 준비하신 소식.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소식은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자,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 품목 5% 추가 할인. 추가 할인. 와. 네. 자, 우리 그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디로직 정말 강추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틀어진 골반으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바디로직 클래식 이거예요. 이거 바디로직 클래식. 이거 선물로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만족해하시고 다리와 골반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허리도 점점 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3개월째 매일매일 착용 중. 좀 더 가깝게 입고 싶어 하셔서 라이트로 주문해 드렸어요. 역시 대만족 중이에요. 바디로직이 없으면 이제 못 살겠다 하실 정도로 바디로직 감사드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효과를 보셨다니.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자, 엄마 선물로 구매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세요. 선물용으로 주문하려고 제가 먼저 써보려고 주문했는데 효과가 있네요. 저는 목 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었는데 이쪽도 효과가 있네요. 정말 잘 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인 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네. 몸매를 보정하지만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 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 031-345-4550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용민도 꾸준히 착용하면서 큰 효과를 봤는데 요즘 좀 안 입고 다녀가지고 다시 네. 아파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다시 입고 다녀야겠습니다. 네, 다시 입고 이 다니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라이트 제품 입어봤는데 네. 이 여름에는 입으니까 오히려 시원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왜 웃어요? 아닙니다. 네. 상상했습니다. 아랫발을 눌러주고 허벅지를 날씬하고 매끈하게 해주고 네. 힙 라인도 올려주고 뭐 그냥 보정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면 돼. 건강해지면서 몸매 또 이렇게 착 살려주고 네. 자, 바디로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디로직 여러분 많은 사랑 바디로직이 바라겠습니다. 없었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총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회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언론들의 양시 양비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그건 차라리 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의 장난질 치는 보도가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러면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정도로 개판을 쳤는데 그 개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 책임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40몇 대 30몇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언론의 이 양비론적인 보도도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지금 보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보도 가운데 정말 악질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녹화하고 있는 오늘 4월 29일 국민일보 예. 보도한 기사 중에 네.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오늘 고발뉴스에서 쓰기도 했는데 제목이 빠르든 나경원 판사 출신 엘리트 정치인에서 투사로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에 기사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소개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기사였고 그리고 역시 오늘 세계일보 사면에 야성 드러낸 한국당 패스트트랙 국면 단일 대우 변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국 정치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양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유한국당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둘 다 나빠. 이렇게 보도하는 양비론이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했고
감금을 하고 지금 막 점거를 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론들이 뭐 야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뭐 드디어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사를 쓴 기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실명 비판을 해서 뭔가 이 기사가 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전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언론들의 장난질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낙선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기자 실명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면서 이 기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는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 장난질 치는 언론들은 긴장을 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겁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산하자는 그 청원에 이렇게 수십만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이 저력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총선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국회의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를 따졌을 때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깨려면은 기자 실명 비판을 총선 때까지 줄기차게 언론개혁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시민단체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언론 보도에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할 때도 기자들의 실명까지 이제 비판을 해서 이상한 보도를 할 때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이제 언론들은 오염됐어요. 예. 전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요한 시점에는 또 우리의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뭐 우리 사실 민주시민들의 그 분노가 진보 언론 또 공영방송에 투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 기반마저 다 박탈을 해버리면은 언론끼리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뭐 우리의 스피커가 될 그런 클래시컬한 언론들이 없어요. 방송 신문에 있어서. 그런 일은 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전략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어도 물론 비판을 하면서 계속 저 시민의 뜻에 맞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들 자체 존재 기반을 완전히 다 박탈한다면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전략적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월 중순경 저와 정상근 기자가 출연하는 이슈파이터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다고요? 네. 네. 근데 이 동기 선배 말씀에 좀 하나의 현상으로서 딱 보이는 게 이번에 국민청원 관련된 보도였는데 이게 지금 뭐 오늘만에 또 지금 계속 분당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네. 계속 그 청원에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만이 좀 넘어서면서부터 언론이 좀 급격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사이에서 네.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단일된 어떤 목소리를 냈으니까 그쵸. 이거는 현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인가 언론들이 뭐 어디서 또 민주당 해산 심판 청원을 올렸다. 잽이 안 됩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국민청원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지금은 토론방을 거쳤다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토론방에서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토론방이 있을 때까지는 사실상 아무 현상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루에도 몇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미 지금 그 토론방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올라가지도 않은 그런 이제 그 민주당 해산 청원을 언론이 좋게 가장 선의로 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이거를 현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몸살을 앓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렇게 얘기할 이런 수도 식으로. 있고 뭐 언론이 아니라 이 국민적인 대립의 극단적이 이제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국민 여론도 분열. 근데 사실 이
그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을 이 토론방 차원에서부터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10만이라는 현상이 모였고 그 현상을 보도하면서 이게 더욱 폭발력 갖게 된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마치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같이 소개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 솔직히 자유한국당 당원이 10만 명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국민청원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오늘 하루.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촛불혁명 때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촛불혁명만 기억하지만은 박근혜 탄핵 임박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10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촛불보다 더 많이 모였다. 예.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때 공영방송 MBC 그때 김장겸 체제 속에서 예. 걔네들이 얘기한 그 숫자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한 거지. 그렇죠. 아, 이 둘로 갈린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이 시부랄 놈들아. 그게 이게 말 같은 소리라 해야지. 씹새끼들아. 어? 그렇지 않아요? VS 이 씨발. 뭐 좌우가 갈리고 씨발. 어? 나쁜 새끼들 같이 일하고. 배질 먹겠습니다. 푸시고, 예, 네.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장난을 계속 칠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기사를 한마디로 뭐 같이 썼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 청원처럼 이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처럼 기사 한번 잘못 쓰면 자기 자신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청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 아니면 나는 공포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진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기자 단톡방에서 예. 그거 불법 네. 촬영물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 공유하고 뭐 어디 뭐 성매매 뭐 그런 거 공유하고 어디가 뭐 좋네 뭐 태국 어디가 좋네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상 공유하고 서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법 촬영물 이런 거 터졌을 때 뭐 영상 올려달라고 뭐 이런 그 기자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선수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옷 벗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선수들이 정치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사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기자가 일종의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이젠 직업화가 돼가지고 맛이 갔다고 그러잖아. 기자는 그런가? 뭐 진짜 요즘 기자들 보게 되면은 왜 자기가 그 저널리즘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직업윤리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동영상 같이 보자고 그 지랄 떠는 거지. 아니 저는 네. 그 KBS 일베 기자 알죠?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잖아요. 춘천이가 뛰고 있을 있죠. 거야 아마. 네. 필드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나는 그런 사람은 그 공영방송 기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 당장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단톡방 사건에 연루된 그 기자들 있잖아요. 저는 또 다른 일베 기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수들은. 네. 이거 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전두환 이전 시기의 기자들은 좀 그 시대 선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바른 말하고 또 가난하긴 해도 그래도 좀 할 말은 하고 또 좀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무 같은 것들이 있었던 선비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전두환 이후 기자가 뭐 대기업 직장인 만큼 벌이가 되고 또 이제 매체가 그야말로 메가 미디어화 되면서 기자들이 이젠 옛날에 그 기자들이 아니었던 거야. 옛날에 그 기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언론 자유화가 되면서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전 동의하지 않지만은 일도 일지. 그게 좀 이해가 돼. 언론인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아픈 사연들, 구조적인 어떤 그런 억압과
통제 때문에 할 말 못하면서 짓눌려 사는 우리 사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쏠려가잖아. 어? 지들끼리 어뷰징하고 기자가 많아져서 언론 자유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편중된 여론만 유통이 돼요. 홍수 때 그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권이 할 수는 없는데 소비자들이 언론 소비자들이 이제 좀 그렇죠. 몹쓸 언론들은 그렇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요즘 아침 신문들 보면은 정말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신문들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매체 수가 많고 저는 기자들 수도 그 많은 거는 나는 좋은 거라고 봐요. 다만 매체 수가 많고 기자 수가 많으면은 그 많은 매체와 많은 기자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한국은 되게 웃긴 게 그 많은 매체와 그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의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중립이라는 이상한 신화가 있어서 맞아요. 예. 중립을 쫓다가 진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요. 아유, 참 우리 언론들이 너무 병들었고요. 이런 병든 언론들은 돈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반만 년 동안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해왔던 이자들이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공작을 벌일 때 속절없이 그 공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언론들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맞아요. 예, 이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시민들이 견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언론사 몇 개는 좀 문 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할 수 없잖아요. 예, 시민들이 문 닫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언론- 이슈파이터가 그래서 이슈파이터는 없어집니다. 이슈파이터를 최초로 해서 지원을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아니야 우리가 기대 부응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전 이틀만 나옵니다. 자, 그래요. 하여간 참 네.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언론들 믿지 마시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 짓한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중동과 이런 그 족보 언론 이 족보 언론 사주들의 전행 당연히 이거는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이제는 일선 기자들 있잖아요. 그 일선 기자들에 대한 그 견제와 비판, 압박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어쨌든 자기 마이런으로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데스크가 뭐가 됐든 뭐 그게 족보 언론 체제든 간에 자기 기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기사가 정말 허무맹랑하고 엉터리다. 그럼 기자 나는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명 비판해야 된다고. 자, 그래요. 시민들이 지치지 말고 계속 언론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저는 오늘도 머투 계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 계열 얘기를 하면 이게 미디어스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언론 비평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독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IDS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1조 원대 사기를 친 회사인데 예. 무려 이제 피해자가 12,000명 정도 넘는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뉴스원, 그러니까 머투 계열사죠. 머니투데이 계열사인데 네. 뉴스원의 이 강현창 기자라는 사람이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12,000명이니까 예. 이거 언론으로서 이제 공익성을 지닌 이게 그때는 이제 뭐 1조 원대가 다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사기 의혹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강현창 기자가 추적해서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관계자들이 이 뉴스원의 기사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미디어스 단독 보도인데 어허. 여기에 또 홍선근 그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이 개입돼 있다. 회장이? 네, 회장이 아하. 직접 개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뉴스원의 강현창 기자의 IDS 홀딩스 관련 기사가 꽤 많았는데 2014년 11월 13일에 이 압구정 미꾸라지의 KR 선물산 회사 대표 사기 혐의로 기소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24일, 2015년 2월 6일, 2015년 3월 15일, 2015년 5월 5일, 5월 6일 2건, 5월 8일, 5월 12일 이렇게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IDS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보도를 낸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사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한꺼번에?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없어졌을까에 대해서
이 미디어스가 그 IDS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예. 이 수사 보고서에 이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이 제2의 조이팔로 불리는 아하. 예. 엄청난 사기를 지닌 인간인데 네. 예. 이 사람하고 그 IDS 회장 직함을 가진 A 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회장이기는 한데 사실상 그냥 IDS 홀딩스의 대외 업무를 좀 관리한 일종의 이제 명예사장, 뭐 이런 명예회장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카톡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 뉴스원의 마지막 기사가 나가고 일주일 정도 뒤에 2015년 5월 19일에 이 김성훈, 이 제2의 조이팔로 불리는 김성훈과 A 회장이 카톡을 해요. 그래서 A 회장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뉴스원의 유땡땡 국장, 강땡땡 부장 만나서 기분 좋게 이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월요일 강땡땡, 이 강땡땡은 그 강희찬 기자인 것 같아요. 이 강땡땡, 그리고 강땡땡 부장 우리 회사 방문에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이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 하기로 했어요. 오늘 분위기 화기애, 기분 좋게 헤어짐, 일 잘 보고 오세요. 이렇게 남겨요. 아하. 그리고 다음날 김성훈이 답장을 보내서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친구들을 뭐 사무실에 들여도 되는지 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중략하고 어제 이후 뉴스원 분위기도 슬쩍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놈들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자 이제 A 씨가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닌 듯한데 좀 더 심사숙고하지요. 유 국장, 그러니까 뉴스원 보도 그 편집국장, 유 국장이 도와주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 회장이 그 유모 국장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모 국장이 A 회장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DS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미 뉴스원이 보도한 사기 혐의가 굉장히 농도 짙은 회사였어요. 네. 근데 보도국장이나 표지국장이랑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나서 이렇게 좀 잘 얘기가 이루어졌고 뭐 협력하는 관계로 가자 이렇게 유땡땡 보도국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2015년 6월 11일 이 문자 메시지 이후에 또 한 달 정도 지난 뒤인데 이 A 회장이 이번에는 김성훈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그러니까 아이고야. 홍성근인데 네. 오탈자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 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어요. 아, 제가 볼 때 그 운동 중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골프 이럴 골프 가능성이 뒤에 있지, 없죠. 골프. 예. 근데 이제 유 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날 다 내리도록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 거래가 확실해지죠. 네. 여기 또 홍성근이 개입된 것도 확실해 보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6일 뒤에 다시 A 회장이 김성훈한테 오늘 뉴스원 기사 내린다고 합니다. 오후에 회사 갑니다 하고 웃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8월에 또 그때 바로 또 안 내렸나 봐요. 또 8월에 또 다시 기사가 다 내린다. 뭐 기사가 내렸는데 뭐 하나가 안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뭐 다른 플랫폼에서 뭐 기사를 가끔 불폼해가지고 지들 플랫폼으로 유통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것도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오가요. 그때 이제 김성훈이 A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희 회사를 심층 취재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에 그쪽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이 A 회장이 홍성근 회장한테 부탁해보죠 뭐. 이제 다이렉트로. 네, 이제 아하. 많이 친해진 모양이에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 회장이 2016년 2월 11일 뉴스원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땡땡이, 이 강현찬 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강땡땡이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이런 말을 네, 이야. 합니다. 그리고 김성훈이가 강땡땡이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속을 못 시키면 건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이네. 네. 뭐 실제로 이 사람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뭐 기자들의 뭐 취재를 뭐 폭행을 했나?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허허.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고 어쨌든 이 검찰은 이 수사 보고서에서 그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이 A 회장은 김성훈으로부터 IDS 홀딩스 관련 부정적인 기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계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서 언론사 부국장은 물론 언론사 대표까지 만나서 지속적으로 술 골프 접대하면서 기사 무마의 대가로 광고비 명목 등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라고 검찰은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A가 홍성근 회장에게 부탁해 보자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홍성근은
뉴스원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홍선근으로 보인다. 아하. 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사 소속의 강영찬 기자라는 사람이 이 회사는 사기 농도가 짙다, 사기 혐의가 짙다라고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 그쵸. 거기 회장이 이 사기 혐의가 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뉴스원에서 기사를 다 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뉴스원에 이 IDS 홀딩스라는 회사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광고도 집행한 것으로 하하. 네, 그렇게 보이고 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이 당시 이제 머니투데이 계열사 편집국장이었던 그 유땡땡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내렸다 뭐 이렇게 좀 변명을 했고요. 해명을 했고 뭐 어쨌든 이 당시 부장이었던 이 강모 부장도 뭐 술자리가 뭐 만남 자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뭐 이런 기억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뉴스원 취재 기자였던 강현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취재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뭐 그쪽에서 뭐 압박을 한다고 삭제될 내용도 아니었다라면서 좀 기사가 내려간 거에 의문을 좀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강현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뉴스원에서 기사가 다 내려간 이후에 이 사기 행각이 1조 원대까지 불어났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홍선근 그 머니투데이 회장 이 사람은 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이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죠. 아니 내부에서 저 물러나라고 해야죠 기자들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인데 예.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가 오늘 오후에 나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일단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뉴스원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뉴스원에서 뭔가 좀 제니 움직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난 궁금한 게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왜 그렇게 여러 매체를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뭐 처음 예를 이제 들면은 네. 뭐 종합일간지가 있고 스포츠 신문이 있고 뭐 무슨 뭐 낚시, 등산 이렇게 특화된 그런 자매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머니투데이는 뭐 경제 매체라 하더라도 뭐 정치 기사 쓰고 뭐 사회 기사 쓰고 다 쓰죠. 뉴시스, 사실상. 뉴스원 다 통신사고 이렇게 구분질 이유가 뭐가 있지? 그 원래는 어쨌든 머니투데이를 처음으로 창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이제 경제지로서 창간을 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통신 시장에 계속 눈독을 들였었대요. 이 홍성호 맞아요. 회장이. 그래서 뉴스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여튼 사진 찍을 수 있는 기자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때 한번 그 모으는 과정에서 또 뭐 하여튼 뭐 인사 발령이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안에서 좀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저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연합뉴스라는 지위가 너무 공고하니까 좀 뉴시스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홍성근 회장이 산 거죠.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연합뉴스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택도 없는 얘기이기도 하죠. 아 요즘 통신사가 뭐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통신사가 되게 잘 되던 때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 왜냐면은 이게 계속 언론사들 연합뉴스가 워낙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뭐 사진 가격 막 이런 거 책정 뭐 연합뉴스가 뭐 그런 걸로 뭐 장난을 친 적은 많이 없지만 근데 뭐 이렇게 판매도 되게 연합뉴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신사들이 뭐 그렇게 언론사들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도 있기도 하고 네. 또 포털에서도 상당히 통신사를 밀어준 때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통신사가 좀 장사가 좀 됐었죠. 네. 아이고 이거 참 홍선근 씨를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 사람만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이 사람이 기사를 무마하지만 않았어도 그 엄청난 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쨌건 이런 뭐 자사 보도로 이 사기 혐의가 짙은 사람을 회장이 만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리고 거고 석연치 않게 기사가 내려지고 네, 그 기사가 내려진 거는 거의 분명한 정황으로 보여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봤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지금까지 뭐 언론사 사주 문제는 뭐 방가, 홍가, 김가 요 정도였는데 그렇죠. 예. 이 홍성근 회장 쪽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예. 굉장히 그 머니투데이 그룹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아, 네. 굉장히 커졌죠.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쭉 보면. 네. 하여튼 뭐 정리하면서 네. 제가 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보다가 썼어요. 앞으로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조선동아에서 뭐 TV조선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다른 언론으로 취업하려 할 때 뭐
다운 사이징 하겠어요? 뭐 KBS나 MBC로 오려 하겠지. 그럴 때 이 새끼들 그 회사에 있으면서 저널리즘에 반하는 기사 썼으면은 감점 줘야 한다고. 근데 많이 뽑혀요. 예. 그러니까 이 씨발 뭐 조선 동아만 보고 그동안 뽑았는데 조선 동아 있을 때 젖 같은 기사 썼으면요 감점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예, 거기 플러스 한마디 전 더 보태면 예, 그 조중동의 이른바 그 뭐 같은 기사를 쓴 기자들 외에도 곳곳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언론계만 따져도요 곳곳에 그 눈치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과거 경력을 보고 뽑잖아요. 조선에 있었든 동아에 있었든 얘는 괜찮겠구나. 덮어놓고 그러지 말고 그 저널리즘 관련해서 그 원칙을 어기고 이거 완전히 뭐 기사관이라 소설을 쓴 놈들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이제 조선동아 출신들이 이젠 조선동아 출신들이 이 새끼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해악된 기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경각심으로 바라봐야 될 놈들입니다. 저렇게 명백하게 허위, 왜곡, 과장, 축소 이런 보도를 했던 놈들이 그 우범자들 아니에요. 저널리즘의 우범자들 아니야. 이런 놈들을 왜 그냥 받아줘? 그러니까 앞으로 뭐 KBS나 MBC에서 지금 좀 괜찮은 분들이 책임자로 가 있는데 조선동아에서 오겠다고 하는 놈들 과거 기사 다 뒤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과감하게 안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된 그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연동해서 이번에 그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그 기자들의 이름, 그 네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기레기 저장성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기사를 잘 썼는데 데스크가 완전히 그냥 헤집어 놔가지고 쓰레기 회사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투쟁했다. 이런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그 쓰레기 기사를 쓴 당사자로 낙인 찍어야 돼요. 그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누더기를 만들었으면 생각이 있는 기자는 데스크한테 나는 이 내일은 못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쓴 기사에 대해서 평생토록 그거를 책임지고 그때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언론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네오 스마트 펜으로 그렇습니다. 기록을 네, 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어떤 예.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취재하다가 좀 식사 때를 놓치면 바로 그린 스무디로 네. 식사를 또 반드시 챙기시고 그것도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픕니다. 바디로직으로. 바디로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바디로직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5월에 뵙겠네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5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